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습 8일 만인 오늘 퇴원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여는 등 전국 순회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방송에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1월 10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밤새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죠? 네, 이 어젯밤 9시 55분쯤이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이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이 불이 난 건데요. 소방당국은 창고에 인화성 액체가 있는 만큼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어젯밤 9시 45분쯤에는 서울 여의도 증권사 건물의 한 지하 1층 식당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지상층에 있던 이 수십 명이 갑자기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국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어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제 야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를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요건이 지금 야권 수를 모두 합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폐기가 유력한 수순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 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이 쌍특검법을 총선까지 가져가서 계속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여당은 이걸 어떻게든 잘라서 이슈화를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 상황이 정반대다 보니까 오는 1월에 임시국회에서도 당연히 또 싸움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이 여야가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야권이 주도해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당은 이 특조위가 권한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을 해서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를 했고 시행도 4월 총선 후로 미뤘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방적으로 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일단 표했습니다. 다만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일단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피습이 일어난 지 8일 8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죠?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면서 퇴원을 하게 되면 자택으로 귀가해서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당무 복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죽을 먹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정도는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퇴원을 하면서 퇴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되죠? 네,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함께 심리 분석 결과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관심이
범행 동기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김 씨가 쓴 변명문, 이 변명문이 오늘 좀 공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잠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당적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경찰이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죠. 네, 어제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 7명 중에서 뭐 정확한 찬반 위원 숫자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번 수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김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 변호사죠. 한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현근택 이 부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지역 정치인 이 A 씨의 수행 비서인 한 여성에게 뭐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겁니다. JTBC의 이 보도인데요. 현 부원장은 사건 다음 날 여성에게 전화 10여 통을 했고 죄송하다 이런 문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도 밝혔는데요. 좀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 윤리감찰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포착이 된 대로 SNS로 이 징계 수위를 논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충북 단양을 찾았죠? 네, 어제는 이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이 충청권 방문인데요. 한 비대위원장은 이곳 봉축법회 축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말을 했습니다. 이 선의의 동료의식이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면서 다른 일정을 다 바꾸고 뵈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1박 2일 부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4명이 모여서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 네 사람은 지금 좀 창당을 했거나 추진 중이죠. 네 사람이 어제 이 양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만나서 연대를 좀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협력의 방법은 좀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면서 사실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 모임이죠. 탈당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네, 이 의원 4명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탈당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탈당 이후 앞서 말씀드린 이 제3지대 좀 신당에 합류할지가 지금 관심인데요.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들에게 협력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만큼 가능성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면은 도로가 얼어서 사고가 나기 쉽죠. 이럴 때 사고를 막기 위한 처방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어제 앵커께서는 좀 눈길에 어제 좀 눈이 좀 많이 쌓였는데 다니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짧은 출퇴근길인데 제가 다닌 길에 잘 녹아 있었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길들이 좀 울퉁불퉁했었고 사실 저는 좀 평소에 눈이 오지 않아도 멀쩡한 길에서도 좀 잘 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제처럼 좀 눈이 좀 많이 오면 특히 말 그대로 저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좀 땅만 보고 다니느라 좀 바쁜 사람인데 네. 특히 저처럼 좀 잘 넘어지시는 분들 또 경사가 급한 곳이 좀 두려운 분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좀 어제 오늘처럼 눈이 오면 길이 더 위험해지니까 경사가 급한 곳을 위주로 도로 밑에 안 보이는 열선, 그러니까 이 눈을 녹이는 장치를 도로 밑에 좀 깔아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얼지 않고 이 열선 때문에 녹게 되니까 사고 위험도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열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나요? 네, 이 도로 표면에 설치된 센서가 이 눈 같은 거, 이 위험 물질들을 좀 감지를 하면 7cm 아래 깔린 발열체에 이 전기를 통해주게 됩니다. 이때 전기를 통해줄 때 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열이 최종적으로 좀 눈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들으면 사실 좀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나 문제는 이 비용입니다. 이걸 설치하는데 100m에 무려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지자체에서 사실 좀 마음먹고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어느 곳은 설치가 좀 많이 돼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돼 있지 않기도 하고 해서 차이가 최대 18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지자체끼리 하지 말고 뭐 시단이나 국가가 나서서 좀 취약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한다는 거죠. 서울시가 일단 나서서 상반기 중에 각 구청과 이 열선 설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씩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6%는 어떻게 정해진 거죠? 네, 이 물가 상승률을 최종적으로 좀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위원회를 열어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초연금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좀 인상이 됩니다. 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올해 이 33만 4,81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약 11,5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도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 기준소득 월액의 상환액과 하한액 이번에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 617만 원이 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2만 4,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 오는 7월 달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또 피부 미백에 좋다면서 여러 업체들이 앞다퉈서 글루타치온 광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 절반 이상이 과장 광고, 허위 광고로 판명이 됐다고 해요. 네, 이 앵커께서 혹시 이 글루타치온 좀 드셔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루타치온이요? 네.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허위 광고라는 이 뉴스를 듣고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소비자 중 한 그렇군요. 사람인데요. 네, 저는 진짜 예전부터 만성 피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어본 피로 회복제가 없는데요. 이 글루타치온도 사실 누가 권해서 좀 먹어봤는데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로부터 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주사제 형태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 식품 100개 중에서 59개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광고를 했는지 보니까 저처럼 좀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몸이 무거운 사람에게 좋다거나 노화 방지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잘못 알게 하거나 하는 등의 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좀 특히 보니까 이 필름형으로 나온 글루타치온 식품 20개를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8개가 글루타치온이 50% 이하로 들어있는 효모 추출물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를 한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있죠. 네, 이 소비자원에선 병원에서 주사제로 사용되는 이 글루타치온을 식품으로 좀 쓰게 되면 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라는 거죠. 앞으로 소비자들이 좋다고 광고하면 당연히 전부 다 사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인증마크라도 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무더기 기소됐다고요? 네, 이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0여 차례 의료용 마약을 투약을 하고 또 44차례에 걸쳐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아인 씨가 이렇게까지 처방을 받도록 도움을 준 의사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사들은 유 씨에게 남용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스틸록스를 타인 명의로 좀 처방을 해주거나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에 간호조무사 등 2명이 유 씨의 투약 과정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을 했지만 의사 지시에 좀 따른 것으로 보고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은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상 1.6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골목길과 경사진 곳, 이면도로, 또 산간 지방을 지나실 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인데요. 내서 1터널을 500m 정도 앞두고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차로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산길이고 또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도 많아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 사이와 안현 분기점부터 광명 쪽으로 평소보다 많이 밀립니다. 7시가 넘어서면 서울 시내 출근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행주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더딘데 이 구간 안개의 영향도 받고 있어서 전조등을 잘 활용하셔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 잠실 철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40여 분 소요됩니다. 반대 일산 쪽 정체는 잠실대교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네. 내일 기자회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한 신당 창당에 동참하기로 하신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저하고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평생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리 너무나 이렇게 외롭게 투쟁하고 있길래 저라도 좀 가서 옆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탈당을 한 거고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가끔 바른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너무나 1인 체제로 되는 것 같고 사당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하던 터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늘 앉아서 좀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공천을 받으면 7선을 해서 국회의장이나 한번 호구조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7선이 되시는 건가요? 내년에 된다면 7선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심 그런 이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저렇게 어그러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장 하면 뭐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놨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탈당 선언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 지도부 또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신당 창당은 총선을 앞둔 분열이다. 그러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명분도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되게 막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먼저 그 당에서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자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난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난하기 전에 같은 강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1인 지배 체제로 공고히 구축하는 데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 1인을 사동화되는 데 대해서 비판도 뜨겁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 말 않고 있던 분들이 누가 탈당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 포화를 퍼붓더라고요. 또 순서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때문에 일정을 좀 미뤘다가 결국 1월 11일 바로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로 마이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내일 탈당 행렬에 동참을 합니까? 내일은 예. 세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네네. 겸손하게 고별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과 함께 하면서 이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돌아보면서 석배를 정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합디다. 민주당이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책임은 없겠냐. 나도 책임이 일단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찰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예. 뭐 그런 성찰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용서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냐면 이 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미안한. 그런 것을 그렇죠. 이제 표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 탈당 기자회견문을 본인이 직접 쓰시겠다고 돼요. 그래서 네. 어떤 걸 담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탈당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작년 그때가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만났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3당이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양극단의 혐오 정치에 고개 돌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그것이 나올 만한 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공감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대표가 그런 당을 만들면 되지 않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정말 탈당하기 싫다. 나는 정말 탈당하고 당이 갈라졌을 때 당원들이 얼마나 불편한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은 난 그건 안 하고 싶다. 딴 사람들이 좀 누가 하면은 나는 박수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네네. 분이 오늘날 탈당까지 가게 이르기까지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 겁니다. 민주당이 7월 달에 그 이재명, 이낙연 이른바 막걸리 동으로 알려졌죠. 있잖아요. 실은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이 결단을 촉구도 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아무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이 김은경 혁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폭적으로 전권을 준다 하길래 기대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바타 혁신위원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야 이제는 이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고쳤을 수 있는 당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전 대표 메시지 어떤 점 강조하실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의 메시지는 이제 그 탈당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거고 양해도 구할 것이고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호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의 비전이랄까 신당에 대한 선언이랄까 이런 것은 그 뒤에 또 따로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해도 대권주자 타이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또 무엇을 위해서 탈당하고 창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연세도 한 10년 이제 연장자시고 경륜도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꼭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너무 그냥 연일 그렇게 비난을 퍼부으세요. 스토커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돼요. 근데 실은 전에 옛날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연일 아침마다 문재인을 비난해 가지고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래서요. 그랬죠.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칭찬 일색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아무데나 너무 갖다 붙여요. 전에 안철수 신당할 때는 안철수 씨야말로 제2의 DJ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또 민주당에 입당하시더니 이재명이 제2의 DJ다. 나아가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DJ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던 시절 전두환 때 그 선생으로 불리던 시절에 비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픈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용서와 화합을 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갖다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탈당 이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원칙과 상식, 이 혁신계로를 표방하는 이 의원 모임 네 분이요. 예. 이분들과 아마 협력하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당연히 그럴 것 같다면서도 또 그 이낙연의 길과 자신들의 길이 바로 당장 같은 건 아니다. 요런 약간 예. 저 입장도 나타내고 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연대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그 네 분은 네. 굉장히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바른 말을 해왔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어서 잘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그분들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바람을 얘기한다면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순서가 뭐가 됐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어디에서 어느 방송에서 그분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합류라고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 저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신당이 여러 갈래가 되어버리면 그건 정말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같이 개탄하고 걱정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로 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 이러면서 당의 도덕성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과를 했어요. 예, 퍼센트도 예. 내려잡으면서 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료들에게 전과자 문제 제기한 게 적절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저께 제가 그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울산 방송에서 그걸 말씀했다고 기사가 났길래. 네네. 그랬더니 전경련이 그 발표한 통계가 각 당의 전과자 통계 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그게 기억이 나서 그렇게 얼핏 얘기한 것이다. 계획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전과자 속에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과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어떤 방식이든 언론 하시는 게 좋죠 했더니 SNS에 바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잘못했다 생각하면 신속하게 사과합니다. 네. 그것은 좀 그것을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했다는 거 사과했다는 것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과한 데 대해서는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 체제가 해결 못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제3지대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무슨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권 없는 정치 특권이 너무 많아서 겸손한 정책을 생각하고 또 부패 없는 사회 네. 그리고 법치가 서 있지 않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부드럽고 평범한 서민에게는 무겁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양당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이 복잡 다교화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그럼 정치는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당만 가지고는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 사회는 이해관계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 지금 양당제가 옛날에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양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장합니다. 미국도 보세요.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잡할 줄 알았던 다당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보십시오.
당이 여러 개 있지만은 여러 국민들 사회 각지의 각종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이것을 수용하지만은 잘 조정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대리부 정치에서 타협부 정치로 가야 할 시기거든요. 그러면 다당제가 오히려 더 조정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당제를 추구합니다. 네네. 친 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현 변호사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듯한 이런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게 언론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정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 하니까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뭐 이런 그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참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인 정당이라는 걸 여실히 반증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든지 또는 공관위도 있고 저기 또 윤리심판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계파 좌장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이 그 친명 좌장 아닙니까? 그와 의논해서 형량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직 정지냐 또는 그 들어보면 거기에 공관위 어떻게 하냐 또 공관위에서 컷오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당대표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정당이기 위해서는 당내에도 삼권분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와 또 예를 들면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와 같은 그런 의결기구와 그리고 또 이 윤리심판원 같은 일종의 사법기능 비슷한 거 하는 그런 기능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 분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이 거기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뒤에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요. 헬기로 네. 서울대병원 이송된 것과 관련해서 의사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 헬리콥터를 이렇게 부른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대병원이 우리나라 그런 외상 수술에 대해서 제일 능력 있는 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보다 더 능력 있는 걸로 여러 면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유급 상황에서 왜 거기서 그렇게 의사들이 거기서 수술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옮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는 의혹 제기는 않지만 그때 헬리콥터를 불러서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해서 썩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불행에 대해서 관련한 일을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뭐 아까 무슨 단체, 의사단체 네. 알아서 잘 뭐 지역 의료 얘기하고 뭐 특혜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특혜 같습니다. 얘기하고 그런 것을 저도 얼핏 읽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처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지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예.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그냥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예, 정치는 검찰하고 많이 달라요. 검찰 문법과 정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윤 대통령과 똑 떨어지게 반대할 땐 반대해야지 괜히 아바타 소리 들으면 그 정치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당면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인간의 자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날씨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역대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을 돌아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 실천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냐, 유별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소비 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출근길에는 빙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내리던 눈과 비가 얼어붙어 있고요. 안개도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차차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3cm, 강원 남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중 대전과 세종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세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3.7도, 대구 영상 1.6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대전 5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하며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친 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종로입니다. 네. 지역의 민심,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다들 그러십니다.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좀 챙겨라.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예. 먹고 살 일, 민생, 그게 아마 그 유권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종로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거물들이 거쳐간 정치 1번지입니다. 지금 여당에선 하태경 의원, 야당에선 이종걸 전현희 전 의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 곽상원 변호사도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각 축장에서 전투에 나서는 최 의원님의 전략,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그 후보군들이 공통점은 종로에 별로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종로의 주민들이 아무나 와가지고서 이렇게 턱 들어왔을 때 마음을 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로 주민들은 그래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투표에 고려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다른 어떤 분보다는 종로와의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 또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많이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는 품격 있는 정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로서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대로 쭉 일관되게 하시는 거네요. 네, 이 2년이라는 게 좀 길이 좀 짧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종로를 위해서 뭔가 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아쉬운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정말 종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주민들과 이제 주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세요. 점수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뭔가 하여튼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점수를 매기라 그러시면은 이제 시험지로 보면은 이제 이름 쓰고 문제 풀기 시작한 거라 아직 뭐 점수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시기가 그러한 국민들의 어떤 우리 당에 대한 기대 네. 그것을 이제 좀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 위한 정치 또 여러 영역의 격차 해소 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과거 우리 정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메시지와 또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균형 잡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86 그 정치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청산되게 돼 있는 거여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와 또 민생에 관한 그 향후의 메시지에 좀 더 이제 치중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 국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수사 레토릭보다는 뭐 행동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미래 이 사람들에게
이 정치 세력에게 뭐 맡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그 국가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네. 또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좀 멀어진 민심을 다시 끌어오려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눈에 비춰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잘 해낼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 있고 또 검찰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분이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단순히 뭐 수직 수평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 소통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국정 수행의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제게 맡겨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내야죠. 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지금은 이제 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권한쟁의라는 거는 그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뭐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제2요구권은 헌법에 정해진 권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요. 지금 야당이 노리는 거는 이 특검 관련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은 제 요구에 관한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그 계산에 의한 그 행동이어서 국민들이 아마 식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 공천 과정에서 혹시 뭐 탈락하시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이 특검법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법이고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그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려는 야당의 기대는 뭐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는 당 혁신위원장도 이제 지내셨어요.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여야 간 혁신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여튼 이번 총선이 과거의 무슨 그 일들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그 비난과 상대방의 어떤 그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쟁 그것으로 서로 이득을 얻는 그런 경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네. 민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의 경쟁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혁신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가 이제 바꿔야 된다. 과거에 국민들 정말 힘들게 했던 당리당략을 위한 정파적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다음에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하는 그래서 혁신과 또 미래를 향한 비전의 제시 이것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서로의 상호 비난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정치는 다시 퇴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 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정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런 그 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카메라에 그런 내용이 다 잡혔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그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 어떤 특정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적인 시스템 또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피습당한 뒤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사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하여튼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하마터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문제가 이제 뭐 의료 체계상으로 보면은 최상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데 전원한 케이스가 없고 또 응급 상황이라면은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왜 헬기를 타고 왔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마 그 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권역 응급의료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의사들이 주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뭐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너무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엔 제3지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양향자 조응천 의원 출방기념회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른바 신당 추진 4인방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이 함께하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분들이 그 공동의 목표는 이제 원내 그 의석을 확보하는 게 공동의 목표죠.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하나만 같아도 뭐 다른 것이 많아도 하나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 각 그 뭐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희망이라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합쳐지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같이 있는 분들이 뭐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는 것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빅텐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거에 아마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우리 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제3지대가 그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고 뭐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3지대 공간은 그만큼 넓어지고 이분들이 그렇죠. 좀 빅텐트를 가지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겠죠. 네. 서로 상대적이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무리수가 생기면 움직일 TK 의원 꽤 있다. 면서 이제 현역 의원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무래도 TK가 이제 그 물갈이 폭도 클 걸로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제 공천을 잘하면 이런 리스크가 최소화하겠지만 방금 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천을 못하면 이것도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 공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들 또는 그 지역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 프로세스에 의한 공천 이게 이루어진다면 뭐 설사 거기에서 이제 그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파괴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공천 과정이 뭔가 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그 현지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파괴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주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뭐 새로운 당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노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을 정말 잘해야 된다. 네. 이번 주는 뭐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 그 탈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니까 오늘은 이른바 이제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 그 의원 4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탈당을 하는데 민주당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도 숫자지만 이게 통합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 운영을 어떻게 보면은 당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이제 이탈에 나오는 것은 단지 민주당 내부의 세력이 일부가 이탈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마음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난다는 그런 그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나 또 원칙과 상식 이 네. 그 의원들의 탈당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뭐 탈당이나 이탈의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적지 않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와중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오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입당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분이어서 그 민주당 내 그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극단적인 민주당의 현재의 노선에 좀 그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이상민 의원의 그 탈당과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어제 처음 이제 우리 의총에 나왔는데 의총에 나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뭐 이상민 의원이 해온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 지역권 이제 대전 유성을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총선에서 대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7대 0으로 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이상민 의원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이제 교두보를 삼아서 좀 그쪽에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 21대 총선 그 4.15 총선과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미 우리 당이 그 지역에서도 선전을 하고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이 어느 정도 21대 총선 때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상민 의원이 가세하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입당하던 날 비윤계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새겨들을 대목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 김웅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 그거는 나름대로 하여튼 당의 운영에 대한 본인의 고민 그동안의 고민을 뭐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 김웅 의원의 주장 뭐 100%는 다 아니더라도 우리 당이 과연 뭐 어떤 새로운 변화 당의 운영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야당이 추진해온 쌍특검 법안이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이제 전제는 한 네. 뒤에 다만 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이 공감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과거의 일로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서 이런 그 친인척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해소할 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정치의 이슈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당의 또는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그 정치의 방향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폭설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속 운행 및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개식용 금지법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식용 금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고기, 보신탕 이런 단어들도 앞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식용을 막는다는 건데 원래 한국은 개식용이 사실상 허용이 됐었죠. 맞습니다. 법에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었던 건 아닌데 개농장을 운영해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허용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좀 연원을 따져보면은 51년 전입니다. 1973년에 축산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개가 가축에 포함이 돼요. 이제 가축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가깝게 두고 기르고 사육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게 되면은 개농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개농장 운영은 합법이 되는 그런 근거가 1973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좀 혼란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개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개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도살, 가공, 이렇게 사육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1975년에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개고기를 도살하고 개를 도살하고 가공 유통하는 그런 과정들은 명시와 이제 명문적으로 법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도권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였고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게 몰래 숨어서 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차라리 법으로 관리를 해야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도 이미 이 개식용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강했었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3년 뒤인 1978년에 다시 개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법들의 형태를 보면은 개농장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유통하고 또 사육하고 이런 것 유통하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허용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모순된 상태로 허용이 된 채로 이제 현재까지 흘러오게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정쩡하게 오다가 이번에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네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그 여야 합의로 여야가 모두 찬성해서 통과가 됐고요. 재석 210인 중에 20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인은 기권을 했고요. 물론 이제 오랜만에 여야가 모두 이렇게 동의한 그런 법 통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석한 의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전체 의원 수가 298명인데 한 3분의 1 정도는 자리를 채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야 모두 당론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김 여사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암스테르담의 동물보호재단 그 간담회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가 있고요. 뭐 사실 그 이전에도 동물 애호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한 게 작년 9월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작년 11월에 역시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통과가 됐던 거고요. 이렇게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추진을 했던 거는 이제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반론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혹시 억지로 막게 되면은 더 비위생적으로 이제 몰래 유통하지 않겠느냐. 또 한국의 오래된 문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직은 반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개를 식용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개를 도살하는 게 훨씬 더 좀 처벌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를 죽이는 행위니까 더 처벌이 강한 건데 개를 도살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식용 목적으로 키우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또는 이제 유통하는 경우, 직접 도살하진 않았지만 유통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처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네, 2027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고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27년 초부터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도 2027년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둔 거는 아무래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농장, 개고깃집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에 집계한 숫자를 보니까요. 먼저 개농장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에 한 1,100여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의 숫자는 정부가 이제 그 계산한 숫자는 52만 마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집계되는 곳들은 좀 큰 곳들이고요. 뭐 작게 이렇게 소규모로 개를 키우고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대한육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는 한 200만 마리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정부 집계보다 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보신탕집, 개고기집 예전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서울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집계한 숫자를 보니까 229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데 28곳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200곳이 넘는다는 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만 이렇고 사실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에 더 많잖아요. 더 많아요. 외곽에 가면 더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개농장이 한 1,100여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개농장에서 많이 키우니까요. 개식용금지법에 관련 종사자들의 이제 보상 조항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 법의 한 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한 축은 보상 조항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예 기간도 두고 한 건 이제 아까 3년이나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생계를 잃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아까 법 시행은 2027년부터라고 했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법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관련 업종 이제 종사자들은 정부에다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업종에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반발도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제 적절한 지원을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농장주 측이나 식당 쪽에서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육견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뭐 한 마리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건데 문제는 아까 농림부 기준으로 52만 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면은 1조 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200만 마리로 자체 추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훨씬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향후에 좀 갈등도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1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50만 마리면 1조 원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요구하는 쪽에서 그렇고 200만 원씩 한 마리당 이제 보상을 해줄지도 사실은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습 8일 만인 오늘 퇴원을 합니다.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이전에 뭐 예측건데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당무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제 그 기자분 그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일종의 당무 협의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그날의 현안이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미 병상에서도 당에 대한 이러저러한 일들 또 의견을 내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병원을 퇴원하고 뭐 집에 있고 국회 그 대표실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무는 계속 보고 있었다. 또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한 이틀 전만 해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다. 생각보다 뭐 이런 얘기에서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원칙과 상식에 탈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하고 그렇다 본다면은 당이 조금 이제 그 원심력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도 내고 대응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뭐 평가도 좀 엇갈리지만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어디로 갔냐 원래도 좀 존재감이 없고 계속 침묵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메시지라도 간접적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것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정성우 의원이랑 문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성우 의원이 좀 이게 전략적으로 공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이를테면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근택 변호사와 거치와 관련돼서 이제 징계 여부가 하나가 있었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부산대 병원한테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된다. 요게 먼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요 말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부산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달래는 방식으로 먼저 좀 사전에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대표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공개했다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아니 뭐 정치인의 이 사진 포착은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의도된 것일 수도 있죠. 그건 본인만 아는 거고 또 저 사진 기자분들의 또 노력이기도 한데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면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지금 사실 당직은 없거든요. 당직은 없는데 그걸 보여줬다는 것은 중요한 일들은 대표와 내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과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가서 당무 복귀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일찍 지금 사실 그 뭐 혼수 상태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 물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수술이 잘 됐고 그러면 사실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당사로 와서 또는 대표실로 와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를 하고 아니면 중심을 잡고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육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너무 길었어요 지금. 보통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옛날 YS 단식 DJ 또
현해탄에서 납치되고 이랬을 때도 돌아와서 바로 일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실은 결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질질 끌었다는 측면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뭐 그냥 지켜봅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측면도 있어요. 네. 정성호 의원이 문자에서 당원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 그러니까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뭐 이제 비명계 쪽 친이낙연계 쪽이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당원 징계는 윤리심판원 고유 권한이고 그러면 당 대표가 뭐 이를테면 컷오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윤리심판원이 따라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당 지도부의 의중이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 겉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포장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익숙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윤리심판원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은 엄중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식의 이제 방향성을 조금 이제 본 것 같고 저는 이낙연계가 그렇게 비판한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민감한 게 이 현근택 변호사가 아마 그 윤영찬 의원 그렇죠. 그 대표적인 비명계 그 혁신계를 표방하는 그 의원도 지역구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표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이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좀 단호한 입장을 보인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더 해본다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마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지금 이른바 자객공천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가늠자가 된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민감한 사람에 대한 민감한 이슈가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심 없이 그냥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판원의 책임을 묻고 거기 결정에 따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컷오프까지는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감싼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게 개인적 이해관계 또 친명 비명에 따라서 이 경중을 달리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사기엔 충분하죠. 네.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표결을 원했고 야당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검토하면서 표결을 뒤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천 탈락자들의 표를 모으려고 하는 의도까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무적인 판단이 이거를 안 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게 이제 여당의 국민의힘의 이탈자들이 표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참여를 할 것을 기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총선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거를 표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정략적이다, 뭐 정무적이다라고 비판이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면은 민주당 나쁜 놈 뭐 이렇게 동의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여론이 더 압도적이고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게 이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별로 반향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서 이미 언론에서 쓴소리 많이 했고 그다음에 민심에서도 그걸 싸늘하게 지켜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그걸 감수하고 이 김건희 특검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검법의 구성 요건에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다분히 정쟁의 의도가 다분한 총선 앞에서의 총선용 악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지금 이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이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정략적 계산이죠. 다분히 정략적 계산으로 아주 미루겠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질질 좀 시간 끌면서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고 2월 달 뭐 지나가지고 공천 지나면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질질 끌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단계에 와서 지금 두 번째 국면에 와서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재표결하는 게 관례인데 그걸 질질 끌어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정략적 다분히 정략적 의도는 국민들이 또다시 제가 볼 때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특검법을 하자고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왜 질질 끌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신속히 해야 된다. 총선 전에 우리가 이게 다분히 정쟁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많으니까 뒤로 하자 했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재표를 하니까 질질 끌고 나중에 하자?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다분하게 이건 정치적 의도구나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그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며칠 전에 여기 출연했던 그 김경률 네. 비대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다.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으려면.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 국민들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입장을 좀 내고 이해를 구한다. 그렇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육성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선 보완 장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해법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좀 더 이제 김경률 회계사의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네. 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 지난번 대선 때를 우리가 견져보면 그때도 허위 학력 경력 논란이 막 나왔을 때 결국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좀 더 돋보이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래서 사과하고 내조에만 충실하겠다.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만약에 그래도 국민들의 민심이 가라지 않는다면 아마 더 필요한 특단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도 아마 또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 3선 이상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언론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칼럼들을 보면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하경 대기자 전 주필이죠. 중앙일보 주필 같은 경우에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감찰관이나 뭐 이제 부속실만 부족하다. 대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배우자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지금 블랙홀이고 총선에 지금 악영향을 끼칠지를 지금 언론들이나 선수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어제도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이제 리스크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리스크가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하고 한동훈 리스크가 지금 돼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총선 앞두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특검법은 악법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맞지만 그것과 별도로 투트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가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김건희 리스크란 단어도 제가 사실 일찍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민심이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아까 이하경 주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다른 보수 언론의 칼럼은 더 센 주장도 있었어요. 제가 말 직접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민심도 있거든요. 표현이 너무 세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약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단호하게 매듭을 풀어냄으로써 한동훈답다. 한동훈이 정말 김장현대랑 다르구나.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실이 버튼 누르면 그냥 자판기처럼 이행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 수도권에서 선거를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뭐 내일 탈당이 예고돼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 하면서 당 도덕성 문제를 이제 그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치도 낮춰 잡으면서 사과하긴 했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분 제외하면 16% 정도다 반박했습니다. 오랜 동료들에게 이제 전과자 문제 제기한 게 적절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과자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다 적과적으로 44%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파렴치범, 뭐 성비위, 뭐 사기, 횡령, 뇌물죄 이런 등등의 그 죄로 어떻게 전과자가 됐다면 진짜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만 그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사실은 당시에 민주화 과정에서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많죠. 수치로 그럼요. 네. 단순한 수치로 44%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착시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굉장히 신중했던 분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뒤에 보니까 또 사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하다. 급하고 뭐 탈당도 지금 눈앞에 있고 또 원칙과 상식하고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밖에 저 빅텐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복잡하고 급하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여과 없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게 자료가 나왔고 수치가 어떤지.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경실련이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25일에 이제 경실련이 공개를 했는데 2020년 총선 직전에 이때 이제 후보자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과 기록도 다 공개가 되니까 그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정확하게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전과가 가진 사람이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165명 중에 41.2%다. 그러니까 44%가 아니라 41.2%다. 약간의 이제 어디에서 이거를 본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 안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거를 빼고 노동 운동 이런 거를 빼고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음주운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165명 중에 27명 그래서 16.4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명 중에 19명에서 19% 그래서 양당이 16%와 19%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근식 의원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뭐 이렇게 전과가 많습니까? 노동운동 빼고도 16%면은 이거 7명 중에 1명은 지금 뭐 음주운전 했거나 뭐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기 무슨 사기 전과 무슨 건설업법 건축법 뭐 민생범죄가 10건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9건이나 있고요. 무슨 사기 횡령 재산범죄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좀 오버했다라고 보지만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는 게 맞냐 좀 근본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등. 이른바 제3지대 이제 빅텐트론 거론되고 있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게 지금 여야 간의 최고의 관심사죠. 저는 이 네 분이 어제 한 자리에 모인 거가 이제 앞으로 빅텐트라고 하는 큰 의미의 연합과 제휴 연대를 넘어서 같은 당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지금 촉각에 곤두서 있고 그게 성사된다면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제 느낌에 이낙연 대표 원칙과 상식이 같이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죠. 결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은 일찍부터 제3지대에서 이른바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던 분들이니까 또 그분 결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우리 국민의힘에서 뛰쳐나가면서 반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사실 밖에 나가서 반윤의 기치를 들고 지금 당을 만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그룹이 사실상 결과 그다음에 정체성과 노선과 가치와 깃발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세 깃발을 든 이 그룹들이 과연 하나를 합칠 수 있을까 여전히 의구심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누차드립니다만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가장 높은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그럼 이준석 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면 정석대로 한다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이준석 신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게 정치 어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신당의 이준석의 깃발에 이낙연 대표, 금태섭 의원 이런 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과연 다른 분들이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이준석 대표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 않다 저렇게 봅니다.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원래 조금 이준석 쪽하고 다른 쪽하고 공동 창당하는 것까지 한때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그게 얘기가 좀 나오다가
각자의 정치 일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당하고 원칙과 상식이나 이쪽에서 탈당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지금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이미 당원까지 4만 6천 명 모으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속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공동창당의 난항도 뭐 등등등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사실상 무산되고 각계약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월 중순쯤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게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제 국회의원회관에 한쪽에서는 양양자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 대각선에는 조우전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양양자 출판기념회 옆 사무실에서 뭐가 있어요? 옆 회의실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민주당 그 선거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근데 제가 발제자로 참여를 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오늘 동아일보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당 분열 위기에 준연동형 유지 선회.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다가 준연동형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같은데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법에. 그렇게 되고에는 강하게 제3지대가 추동력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심판론이 강해지고 수도권에서의 다자구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등등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동형 유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존 양당 체제와 이제 차별화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제3지대에서 그렇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또 뭉쳤다가 선거 끝나면 또 제갈길 가는 그런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 정체성과 노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선거용 이합집산으로 그냥 텐트 친다는 거 아닙니까? 빅텐트란 말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이 당도 치고 저 당도 치니까 제3당 한번 찍어볼까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이 당이 끝까지 갈 거니까 이 당의 가치와 이 당의 노선에 내가 전체로 동의한다는 포지티브한 지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총선이 벌써 아직도 90일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3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는 이 당도 짓고 저 당도 짓다는 사람들 무당층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 결국 깨질 것이고 같이 못 갈 것이고 자기들끼리 또 밥그릇 싸움 하게 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주도권 싸움이 있게 되면 무당층의 지지율은 있지만 그 무당층의 실제 투표장까지 이 제3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지는 제가 볼 때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근식 위원장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이제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으로는 이준석 신당 5.7%, 이낙연 신당 4.3%, 정의당 1.7% 순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저 때문에 괜히 시간을 저 웬만하면 언급 안 하고 한 1분 잡아먹어요. 친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계파 갈등이 더 불거지는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양문석 당협위원장이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대표적인 이른바 이제 비명 또는 뭐 친낙 이런 분들의 아마 이제 지역구를 택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친명 색깔을 띤 자객들이 지금 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내관이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실상 보면 지금 원칙과 상식 네 분도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분도 비명계로서 혁신을 주장하지만 그 밑바탕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자기 지역구에 친명 자객들이 와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통합형 비대위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우리 지분도 같이 하는 균형 있는 통합을 하자라는 통합형 지분을 좀 나누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비명 지역구에 친명 자객에 가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풀어야 될 난제 중에 난제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친명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뛰는데 그걸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 할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게 딱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 내 당내 갈등, 친명 비명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자객공천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180석 가까이 가져가면서 그 현역들이 너무 많아서 빈 곳이 별로 수도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가 좀 약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때로 달려드는 게 지금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비명이라고 찍히면 한 8명 정도 이미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봉주 의원은 어쨌든 연세도 좀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박용진을 내가 잡으러 가겠다?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치 신인들하고 국회의원 안 해본 분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있는 거기 현역 있는데 이런 데 좀 나가는 모습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란을 좀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정치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의원이 또 지난번에도 또 강서에 당시에 그 금태섭 의원 또 그렇죠. 논란이 되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잡으러 가겠다고 간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조금 제가 볼 때 너무 정치를 술수로만 생각하는 이런 좀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 하면 또 아주 독특한 자산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당에서. 그럼요. 유치원 3법에서 스타덤에 올랐고 당대표도 후보로 나왔고 사실은 비명이라고 해서 그럼 다 잘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접근법은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덕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현장 적발 외에는 단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 주부터 차체 뒤에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도로 70여 곳에서 단속을 시작한 뒤에 단속 지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안전모는 운전자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